네, 안녕하세요. 금요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은 한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류 하면 떠오르면 뭐가 있나요? 오빤 강남스타일. 죄송합니다. 제가 몸칩니다. 이게 싸이의 말춤을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네, 뭐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오늘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한류, 요즘의 한류 말고 조선시대 한류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조선시대도 여러분도 한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들한테 그 아이돌의 한류가 있다면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조선통신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간 사절단이죠. 이 당시 조선통신사가 딱 일본 방문하면요, 정말 이 팬들이 쫙 줄을 서도 막 줄을 쫙 서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이 쓴 그 그림, 글씨 이런 작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줄 서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 문이 써준 어떤 추천서는요, 정말 명품을 딱 보증해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회화는요, 정말 그 오늘날 그 한류 인기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정말 명품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간 주제를 조선의 그림으로 한번. 그림 볼 때가 제일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전 참 재밌던데. 또 그림 보기 전에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 자료에 나타나는 화풍과 관계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를 좀 보니까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일어서자 조선에서는 병자호란 때 그 당한 치욕을 조선이 곧 중화라는 의식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정서, 자연을 표현하려는 예술 운동이 나타났다. 뭐 이에 따라 남종과 북종화법을 고루 수용하여는 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통과 읽으시고요. 새로운 화법이 창안되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들, 이런 어떤 그 화법들이 지금 적용된 그림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 보기에는 지금 5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답을 알려면요, 이 조선시대의 어떤 그림, 그 그림의 어떤 화풍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거 접근을 하실 때요, 조선 전기는요 15세기의 그림과 16세기 그림을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15세기 그림이야, 이거는 16세기 그림이야, 이렇게 분류하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15세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15세기에는요 안견에 몽유도원도가 있습니다. 꿈몽이에요, 꿈몽. 예, 꿈 이야기란 얘기죠. 예, 굉장히 어떤 그 몽환적인, 아이고, 그 몽환적인 걸 표현하려 쓰려고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산수화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 몽환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 지금 어떤 느낌이 보여지는 걸까요? 잘 알려진 대로 이 그림은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 그 소양대군 세조의 라이벌이기도 했잖아요. 그 안평대군이 초여름날 밤에 꾼 꿈,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그거를 내용으로 해서 그린 겁니다. 그날 꿈속에서 거닐었던 도원. 자, 그 꿈속에서 도원을 거닐었던 것이죠. 몽환적으로. 좋다. 이 딱 눈을 떴는데 잊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을 부른 거죠. 내가 지금 그 꿈속에서 봤던 걸 알려줄 테니 좀 그려주시오, 라고 해서 그리게 된 겁니다. 도원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도원은 그렇죠, 바로 서양의 어떤 유토피아에 해당하는 어떤 동양의 이상형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안견이요, 여러분 이 지금 또 사진을 보니까 이 사이즈 느낌이 안 오시죠? 1m가 넘는 커다란 화면에다가요 3일에 걸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평대군은요, 이 그림 뒤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유래를 직접 쓰고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감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안평대군이 명필가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수집자, 또 그림 보고 이렇게 감상하는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만큼 이 몽유도원도를 아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자고요. 자, 봅니다. 그림 봅니다. 자, 이 그림 잘 보시면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나뉘어져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왼쪽은 현실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요, 신선이 사는 도원향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뭘 보고 신선이 사는 걸 알 수 있지? 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가 보이시잖아요. 그죠? 바로 이걸 통해서 여기가 신선이 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숭아는 여러분들 신선세계에서 신선들이 먹는 과일입니다. 드실 때마다 나는 신선이야 라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 오른쪽에 그 무릉도원으로 가는 그 중간에는요, 깎아지른 어떤 절벽, 이 동굴, 험난한 길이 지금 보여지시죠? 그러니까 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그 험난한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안견은요, 도원으로 가면서 본 실제의 풍경과 상상 속 도원의 모습을 바로 한 화폭에 담았는데요. 자, 이때 두 곳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점을 달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에 있는 거, 네, 이쪽에 이제 시작된 도입부를 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보통의 산수화처럼 그냥 이렇게 정면에서 본 시점으로 지금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렇게 바위 틈을 지나가지고 지금 상상 속 도원 속으로 갑니다. 가시면 이쪽은 어때요, 지금? 정면이 아니라 살짝 위쪽에서 올라와서 내려다보고 있는 시점으로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폭의 그림에 정면 시선, 위에서 아래를 내려본 시선, 이 두 개의 시선을 갖고 그림을 그린 것이죠. 자, 안견이 한 그림 속에 이처럼 두 가지 시선, 그 시점을 적용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몽중몽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다른 시점을 통해서 한눈에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있었던 그 모습은 다르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시선을 다르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자, 이 안견과 함께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5세기 대표적인 그림화가 기억해 놓으시라고. 자, 지금 우리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봤죠?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선비화가였던 강희안이 있습니다. 이 그림, 자, 바로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입니다. 고사관수도. 자, 이게 지금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 이 바위에 딱 걸터 앉은 그 선비가요, 뭘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바라본 시선 보세요.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깊은 그 사색에 잠긴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정말 너무 일이 많아요. 그냥 나 진짜 저는 이 고사관수도 볼 때마다 정말 부러워요. 정말 이 바위에 탁 흩어져서 그냥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그 졸졸졸졸 흘러가는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저 모습. 자, 그런데 이 선비께서는 왜 물을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고기 잡으려고. 고기 있는지 없는지. 그래, 우리 현대인의 그렇죠. 우리 현대인들이 물을 바라보는 이유는 고기 있나 없나? 그거 먼저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여러분들, 옛날 그림들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진짜 고기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상선약수. 이거 이제 해석을 하면요, 인생이란 물 흐르듯 살면 된다. 인생이란 물 흐르듯 살면 된다. 우리 이렇게 살자고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 사물을 관조하면서 그 사물의 이면에 있는 진리를 탐구하는 선비의 모습이 어때요? 이 돌을 터득한 그 신선의 모습 같진 않나요? 자, 그런데 좋아요. 자, 우리는 지금 그림을 이제 해석하느라 한번 거기에 빠져본 거고, 자, 이제는 좀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한번 그 외적인 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비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굴까요? 상상 속의 인물인데 그림 속 인물은 우리나라 사람을 지금 그려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15세기 그림들 보면요, 인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거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어쨌건 이런 화풍 공통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몽유도원도에서는 약간 그 몽환적인 어떤 그 신선한 어떤 세상.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선약수. 인생은 물처럼 어떤 그 신선한 어떤 세상.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죠? 자, 16세기로 넘어가면 조금 변합니다.
자, 16세기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명분과 의리와 절개를 중시하는 살인파. 그 살인파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짜잔 하고 등장하는 시점이 바로 16세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호하는 화풍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이라고 하는 건요, 그 시대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16세기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시점, 그러니까 그들이 선호하는 그림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들은 어떤 그림을 좋아할까요? 바로 사군자를 좋아합니다. 사군자. 사군자가 뭘까요, 여러분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런 식문들이지만 의인화에서 흔히 사군자라고 하잖아요. 겨울이 와도 시들지 않는, 매서운 추위에도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잎색이 푸른 사군자. 그 사군자가 바로 아픔과 시련에도 지조와 절개가 꺾이지 않는 선비정신. 아, 요거 딱 16세기 살인들하고 그냥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그 살인들의 어떤 그 절개를, 여러분들, 이 사람들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15세기 조선, 그러니까 1392년 조선 건국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방에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제 16세기 주인공이 된 거야. 그런 어떤 절개, 선비정신, 이거 표현하는데 사군자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군자라고 하는 것은 선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관을 담아낸 대상이자 그림인 것입니다. 자, 이 사군자 중에 특히 매화는요, 추운 겨울을 뚫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그 많은 문인 화가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소재였는데요. 그중 한 명으로 이 어몽룡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몽룡 아니고요. 어몽룡.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지금 여기, 자, 사용하는 5만 원 지폐 보이시죠? 네. 좋죠. 5만 원 좋습니다. 좋아요. 갖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흐뭇하죠. 근데 좀 보세요. 뭐가 있는지는 좀 보세요, 여러분들. 그 뒷면에 보시면 그 그림이 바로 어몽룡의 월매도가 나와요. 월매, 여러분들 월매 하니까 또 저 춘향전의 월매를 떠오르시는 거죠, 지금. 그죠? 뭔가 맞네. 이몽룡과 월매. 그죠? 그거 아니고요. 달과 매화. 보이시잖아요, 지금요. 그죠? 자, 이 월매도는요, 세로 119.4cm, 그 가로 53.6cm가 비교적 큰 작품입니다. 커다란 그 보름달을 배경으로 오래된 고목과 곧게 뻗는 그 새로운 가지들, 그리고 단묵으로 표현된 매화 꽃잎. 담담하면서도 품격이 있는 매화의 모습, 요걸 표현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 거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격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어몽룡이 이 매화를 즐겨 그렸다면 화원 이상좌는 또 소나무를 그립니다. 그 달빛 아래 그 걸어가던 선비가 그 소나무를 다 올려다보는 그 그림, 그 유명한 송하보월도.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 그림의 지금 중심이 되는 거는요, 지금 절벽에 뿌리를 받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절벽에.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그 절벽에 지금 뿌리를 받고 있는 소나무. 결코 지조를 꺾지 않겠다는 아주 굳센 선으로 지금 쫙 그려져 있죠. 잘 보이진 않지만 그 매화와 그 대나무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그림에서 어떤 그 16세기 사림들의 어떤 고고한 선비 정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조선 전기, 안견, 강희안, 이상자 모두 남성 화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에는 여러분들, 조선 전기는 남성 화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선시대 그 천재 예술가로 이름을 떨친 바로 신사임당이 있어요. 16세기 또 이 대표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설명이 될 건데,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요, 세력을 잡은 이 송시열 등을 비롯해서 이 서인들이 이율곡이죠. 숭상하면서 신사임당, 이율곡의 어머니잖아요. 율곡 이의 어머니인 현모양처로 아주 이미지가 딱 고정이 되는데, 이 신사임당은요, 사실 이 풀벌레, 이런 아주 그런 그림을 잘 그린 초충도의 대가입니다. 풀초자, 벌레 충자에서 이런 걸 아주 잘 그린 그런 분이셨거든요. 물론 신사임당은 초충도뿐만 아니라 산수화라든지 화조화 여러 장르의 그림을 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신사임당 하면 초충도죠. 자, 이런 신사임당의 아주 초충도 또는 포도 그림 뭐 이런 것과 비교되는 또 화가가 있는데요. 바로 조선 중기 선비 화가인 황집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포도 전문, 포도 잘 그려요 아주. 네, 이 포도를 그린 묵포도도 그림도자의 그 화가로 아주 유명한데요. 사실 이 포도는요 이 서역이 이제 원산지였습니다. 그 한 송이 알이 그냥 주렁주렁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된 이후에는 뭘 상징할까요? 주렁주렁. 그렇죠. 자손의 번창. 이런 걸 상징하는 문양으로 아주 일찍부터 애호해가지고 고려 청자라든지 뭐 조선 초기 백자에도 그려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조선 중기에는요 먹으로 이렇게 그리는 포도 그림의 소재로 사랑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탱글탱글한 이 포도알, 이건 넓적한 이파리, 막 꼬불꼬불한 넝쿨, 수묵화가가 표현하기엔 뭐 정말 매력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말고요, 또 특정 또 동물만을, 포도 전문 화가도 있고요, 동물 화가도 있거든요. 세종대왕 넷째 아들인 그 임영대군의 증손 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기록을 보면요, 이 이암은요 어릴 적부터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 중종의 어진을 그리는데도 뽑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겨진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역시 이암은 동물 전문화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흔히 이제 영모화라고 하는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새의 날개, 모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어떤 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모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깃, 털, 이런 게 있는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 이걸 이제 영모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암은요, 검둥이와 그 흰둥이와 같은 그 귀여운 강아지, 요걸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어떤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강아지 그림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마 저기 이 강아지를 기르고 계신 그 분들의 아마 그 느낌이 아마 이 그림에도 담겨져 있지 않을까. 어쩜 이렇게 예쁘게 그렸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이제 조선 후기로 갑니다. 자, 조선 후기의 사회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자, 어때요? 지금 양난,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났단 말이죠. 자, 그리고 명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랑캐를 섬길 수는 없잖아요. 청나라 오랑캐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의 법통을 이은 나라, 우리 조선이 바로 소중화, 작은 중국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이 선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인 그 오랑캐 나라 청나라에 비해서 문화적인 어떤 자부심도 강했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명나라 없고 명나라의 법통을 이었던 우리니까 이제 우리 것을 보는 거죠. 드디어 이제 조선의 그림에 조선의 자연과 조선의 인물이 정면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경산수화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경산수화. 진짜 우리 조선의 경치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건데, 이 진경산수화의 대가 하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겸재정선이 있습니다. 자, 이 겸재정선은요, 서울의 그 청운동 근처에서 자랐는데요. 근처에 살던 노론의 핵심 인물인 안동 김씨 일가와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들 안동 김씨의 그 후원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린 것이죠. 모름지기 예술가들 곁에는요, 좀 이렇게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마음 놓고 그 예술의 경지를 펼칠 수 있는데, 어쨌든 겸재정선이 그랬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까지 화가들은요, 중국의 화보를 참고해가지고 중국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그런데 정선은 실제 조선의 풍경을 보고 그립니다. 실제 조선의 풍경을 보고 그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동 김씨들이 살았던 그 청풍계는 물론이고 서울과 그 주변, 그리고 금강산과 그 일대 모습을 이제 포함해가지고 자신이 실제 가보고 인연이 닿은 곳을 그림으로 남기게 된 겁니다. 물론 그림은 사진처럼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선의 그림을 들고 해당 장소로 가서 딱 보면요. 오, 그래. 요점이 있네. 핵심이 있네. 요점을 딱 포착해서 특징적인 요소를 그렸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경제 정선하면 떠오르는 그 그림,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짜잔! 뭐처럼 닮았습니까, 여러분들? 아,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어느 산? 인왕산, 그죠? 바로 이 인왕산을 그린 인왕제색도가 있습니다. 또 금강산을 그린 이 금강전도, 이것도 걸작으로 꼽히죠. 다시 인왕제색도를 보면요, 그 비가 온 뒤 그 안개가 거친 인왕산의 모습을 아주 굵은 붓하고요, 그 진한 먹을 이용해서 정말 거침없이 지금 막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산 전체가 바위로 된 인왕산의 그 분위기, 그 서울에 정독도서관 있잖아요. 그 정독도서관 쪽을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유사하게 비슷하다. 그 그림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진경산수화가 이제 우리의 자연을 그렸다면, 자, 이제 우리 한국인의 얼굴, 제 얼굴, 이 큰 얼굴, 조선시대 인물들을 그린 그림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자연을 그렸으니까 우리의 사람도 그린 거죠. 이게 뭘까요? 우리의 자연을 그린 게 진경산수화라면 우리의 사람을 그린 그림은 풍속화가 되는 거죠. 자, 이 풍속화는요, 당대의 그 다양한 인물과 삶을 그린 그림인데요. 대표적인 화가 누군가요? 뭐 풍속화하면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 누군가요? 두 사람. 그렇죠. 단원 김홍도와 회원 신윤복.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 그림 잘 보시면요, 살짝 달라요. 제가 볼 땐 살짝이 아니라 좀 정말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먼저 김홍도. 김홍도는요, 아주 이 서민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그립니다. 정선이 어떤 그림의 소재를 중국에서 한국의 어떤 그 자연으로 돌렸다면, 김홍도는 그 관심을 조선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돌린 거죠. 주로 서당, 주막, 대장간 이런 곳에서 이제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어떤 서민들의 특징을 아주 소탈하고 아주 익살스럽게 그리죠. 자, 요 그림 너무 유명하죠. 서당. 네. 저도 이게 교육하는 사람이라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매 맞았나 봐. 근데 그 매를 때린 선생님의 그 얼굴 보세요. 그냥 쌤통이네, 쌤통 그냥. 이런 표정인가요? 아니죠? 어때요? 선생님 한번 보세요. 가슴이 아파요. 공부 좀 시키려고 이제 매를 들었지만 그 가슴이 아픈, 정말 실감나게 당시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포착을 잘해가지고 지금 짜작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그림은 이거 이제 신행길입니다. 이거는 지금 장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또 이게 가지고 조선옥이 또 결혼하는 모습들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림 볼까요? 씨름. 이건 또 백미죠. 이건 정말 여러분들 이게 잘 보세요. 지금 넘어가려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던져 넘어가려는 그 역동적인 지금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어디 쪽?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 서민들의 어떤 삶을 아주 우연하게 딱 포착해가지고 정말 잘 그린 것 같아요. 김홍도는 제가 볼 때는 천재예요, 천재. 어떻게 이런 그림들을 저렇게 쓱쓱쓱 담아낼 수 있을까? 특히 그 김홍도의 그 붓끝에 나오는 그 그림을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백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김홍도와 달리 이 신윤복은요, 아까 그 김홍도는 여러분 서민들 모습 많이 보였잖아요. 그죠? 이 신윤복은요, 양반들의 그 풍류와 여성들의 생활, 그 남녀 사이의 그 애정을 정말 감각적이면서도 해학적으로 그립니다. 또 일설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신윤복이 짝사랑했던 그 기색을 그린 것이 그 유명한 미인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윤복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기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신윤복 그림을 보면요. 기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어요. 그 시선이 맞닿는 곳에는 그 양반들의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신윤복은 바로 이 신윤복은 기생을 통해 가지고 조선 후기 양반 사회의 어떤 그 모순 이런 것들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쩌면 이 신윤복 중에서 대표적인 그림, 이 그림 단오풍정, 그죠? 여기도 지금 이제 이 화려한 이 원색 한복을 입은 기녀가 좀 그네에 딱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전체에서 그 그네에 오르고 있는 이 기녀의 이 여인의 옷 색깔 한번 보세요. 새빨간, 아주 그 빨간색으로 딱 포인트, 그림의 가운데 포인트 빡 주고 있잖아요. 정말, 이야, 어떻게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셨을까? 멋있어요. 그죠? 근데 또 이 한쪽에서는 이제 4명의 여인들이 이제 목욕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또 한쪽에서는 또 어떤 저 부인께서는 또 가슴을 또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조선 후기 모습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저 뒤쪽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승려처럼 보이는데 머리 좀 빡빡 깎았는데 이게 어린 소년 이 2명이 뭔가를 이렇게 몰래 훔쳐보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여인들을 그 훔쳐보는 그 어린 승려들의 행동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꿀밤이라도 딱 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빨칙합니다. 아주, 요즘도 사실은 이렇게 그 훔쳐보기?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지금 그림에 담아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조선시대 그 엄격했던 그 유교사회의 그 모습에서도 역시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하구나.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한번 그림 볼까요? 자, 이 그림은요. 월하정인이라는 그림인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월하정인이라. 월하, 달빛 아래에 있는 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 길모퉁이 그 담장 곁에요. 젊은 남녀가 은밀히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얼굴 보세요. 뭔 얘기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이들이 어떤 사이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남의 눈을 피해서 만나는 것만은 사실인 듯 합니다. 그죠? 자, 저렇게 희미하게 뜬 조각달, 그 밑에서 서로의 어떤 그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정인들의 모습들, 많은 상상력을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다르죠? 어때요, 여러분들? 그 김홍도의 그림하고 신윤복의 그림은 좀 다른 느낌이 확 오시죠? 다르더라도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조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이들의 그림 속에서는요, 바로 일반 백성, 즉 민이 중심이 되어서 이 그림의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는 것. 이게 바로 조선 후기 풍속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선 사회가 이제까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민, 바로 그 백성들에게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 그 문화의 특징은 바로 서민 문화의 성장,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죠, 여러분들? 예, 조선 전기의 그림들, 뭔가 좀 이렇게 그 선비들의 어떤 모습들, 뭔가 어떤 절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조선 전기 그림들이 줄을 이뤘다면 조선 후기는 뭔가 서민들의 어떤 일상의 삶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담아내고 있는, 참 다르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유는 뭐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퀴즈를 이제 아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음 자료에 나타나는 화풍과 관계 깊은 것은 우리 고유의 정서와 자연을 표현한 화풍. 뭘까요?
그렇죠. 바로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를 지금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진경산수화 대표 화가 누군가요? 그렇죠. 정선. 정선의 대표적인 그림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인왕제색도. 자, 보기 보면요. 1번은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지금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2번은 뭔가요? 요게 2번이 이제 신사임당의 초충도. 그죠? 3번은 이건 불화입니다. 불화. 이 고려시대 관음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4번은 뭔가요? 요게 바로 이제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되는 겁니다. 5번은 약간 몽환적인 무릉도원,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경제정선의 진경산수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안견에서 이 김홍도 신윤복까지 정말 이런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이 없었더라면 아마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놀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300년 전 우리의 자연은 또 어땠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비닐을 이렇게 싸셔가지고요. 땅속에 묻어두세요. 이거 100년, 200년, 300년 뒤에는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낙서가 이런 거고요. 아니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 그죠? 네. 바로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담아내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이제 문화재가 되듯이 옛날 사람들 어떤 그림들 이런 걸 통해서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옛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는 소통의 시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